이제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업과 기관의 매입량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반면에 이게 제로성 게임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들어간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래소와 개인으로부터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제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특히 장외거래소 같은 경우 고갈 현상을 보이면서 거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는 물량이 고스란히 기업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는 개인들 물량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양으로 줄어들 겁니다.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업이나 기관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코인 시장 기관이 싹쓸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참 판이 달라졌다는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재정 이슈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 이더 XRP 이야기까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에서 한 32년 근무하면서 해외 7개국에서 18년 살았습니다. 그 외에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나마 거기도 이제 정년퇴직하고 인생 산막을 자유롭게 글쓰면서 이렇게 유튜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최근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최근 시장은 네. 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네. 실망감이 교차하면서 아주 흔들흔들거리는 흔들 시장이에요. 잭슨홀 미팅이 있은 다음에 매파로 여겨졌던 그 파월 의장이 뭔가 기대감을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이 반짝 상승을 했었는데, 즉 그때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고용 시장의 악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도된 강요된 대답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잭슨홀 포럼의 그때의 주제가 고용 시장과 그에 대응하는 거시경제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 거시경제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강요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당연히 거시경제가 나빠지면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대답을 이끌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고용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 시장입니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안 좋게 나온다거나 하면 9월 금리 인하는 다시 물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금리 인하가 된다는 보장이 없구나 라고 인지를 하면서 다시 시장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 요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후 기관들 투자자 이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예. 이러한 기관의 시장 참여 현상이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과 시장 구조에 어떤 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사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40% 정도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크게 상승한 주요 원인은 그간 기관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사기가 사실상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선은 세금 문제가 걸립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두면은 회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랐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에 수탁 문제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그 이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한마디로 그간 규제 속에서 개인이
어렵게 이끌었던 시장을 그 이후에는 기관들이 끌어오면서 기관 주도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힘들게 이끌었을 때하고는 이제 투자의 크기가 틀려진 거죠. 기관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최근에 여기에 가세한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는 기업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주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말에 미국의 기업 회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간 비트코인 같은 거는 무형자산으로 취급을 해서 이게 위험자산이라고 그래서 산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즉시 회계장부를 떨어진 가격으로 바꿔놔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가격이 다시 상승해도 상승된 가격은 반영시켜주지 않아요. 왜? 위험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고 이거를 떨어진 가격에 기재를 해야 그 회사의 자본 잠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한 2년 전에 개정을 하고 지난해 말에 발효를 했습니다. 즉 이제는 가상자사도 공정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공정가치라는 건 그 시세를 측정할 당시의 가치, 한마디로 시세를 인정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에 여기에 가장 먼저 덕을 본 기업이 테슬라예요. 테슬라가 영업실적을 발휘하면서 실제로 자동차 판 거 이외에 6억 달러 이익이 여기에 가세를 했는데 그게 바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 가격의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 실적이 더 나온 겁니다. 이런 회계 규정 변화가 있고 난 다음에는 많은 기업들이 재무 전략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현상은 현물 비트코인이 오르는 가격보다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기업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자기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사들이기 시작해서 지난 3분기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난해 4분기, 올 1분기, 그리고 2분기, 3분기 연속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의 매입량을 추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들이 기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겁니다. 기관은 특성상 거시경제 흐름이 좋지 않으면 관망을 하지 들어와서 직접 사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한번 목표를 딱 정해놓으면 거시경제 흐름이 좋든 나쁘든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기관보다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매입량이 더 많아지면서 완연히 기업 주도 장세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더리움에서도 이런 현상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10월 달에 XRP나 다른 솔라나 같은 것들이 ETF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는 그 코인들도 동시에 기관과 기업이 매입을 하면서 생각보다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TF 승인이 나는 10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는 제가 어제 날짜로 비트코인 트레저리 내세에서 가져온 건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기간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47만 개입니다. 물론 기관은 지난해 초서부터 했으니까 이제 1년 8개월간 시장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모은 거고 기업은 사실상 지난해 4분기서부터 해서 기관보다 매입 기간이 반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장 기업이 99만 개, 사기업이 27만 개 정도 갖고 있어서 기업 전체로 따지면 이미 한 129만 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이런 속도로 보면 앞으로도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의 매입량을 추월하면서 날이 갈수록 기업 주도 장세가 강화될 겁니다. 이게
10년 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2025년 현재 상황을 다룬 거고 앞으로 10년 후의 모습은 한마디로 기업과 기관의 매입량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반면에 이게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들한테 들어간 물량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래소와 개인으로부터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즉 이제는 거래소에 비트코인 물량이 특히 장외거래소 같은 경우 고갈 현상을 보이면서 거래들이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던지는 물량이 고스란히 기업과 기관들이 물량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10년 후에는 개인들 물량도 지금보다는 훨씬 적은 양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never sell your bitcoin 이 말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유의해서 현재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기업이나 기관들한테 뺏기지 않도록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과 기관의 보유량이 늘어나면 예, 비트코인의 변동성도 예전만큼 커지지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 과거에는 웩도덕 현상이라고 일부 세력이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즉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으로 일부러 가격을 폭락시킨 그러한 게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선물 시장에서 선물이나 옵션으로 숏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현물을 흔들어서 떨어뜨리기가 쉬웠는데 이제는 현물 시장의 생태가 커지면서 특히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큰 형님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들이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현물 시장을 흔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옛날에는 반토막, 심하면 반의 반토막도 자주 났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올라가다가 한 20-30%의 조정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런 조정은 올라가는 과정의 하나로서 바람직한 어떤 과정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옛날처럼 쉽게 반토막이 난다거나 반의 반토막 나는 그런 조정은 앞으로는 힘들 겁니다. 예. 그럼 변동성이 줄어드는 대신에 약간 상승 여력도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상승 여력은 올해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트래티지가 올 상반기에 사들인 비트코인 개수가 17만 개예요. 네. 그런데 지금 장외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은 한 15만 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스트레치가 한 6개월 이상만 더 지금 같은 추세로 사들이면 장외 거래소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외 거래소에 물건을 사는 주 세력들이 사실은 채굴 기업들입니다.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그걸 일반 시장에 내놓으면 가격 변동성이 심해지니까 보통은 다 장외 거래소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큰 물량을 살 적에는 대부분은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요. 그런데 채굴 기업들이 가만 보니까 스트래티지나 이런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모아서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는 걸 보고 그 친구들이 이제는 채굴한 물건을 장외 거래소에 내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외 거래소에서 물량을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을 한 겁니다. 마라 홀딩스라거나 그다음에 상위 랭킹에 있는 자그마치 세계적인 채굴 기업 4개사가 이렇게 전부 다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 거래소의 물량이 거의 안 나와요. 즉 개인 고래들이 그렇다면 내놔야 되는데 개인들도 이제는 거래소 물건을 개인 지갑으로 가져가서 장기 보유 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들한테 기대하기도 좀 힘듭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정거점을 갱신하면 그때는 고래들이 일부 물건을 차익 실현하는 의미에서 내놓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1차 장외거래소 물건이 부족해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큰 손들도 장내거래소에서 물건을 사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아마 앞으로 6개월 내지 1년 내에 그런 사태가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장내 거래소의 가격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여전히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서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하는데 교수님께서는 현 시점에서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위험성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우선은 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성격과 안전 자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이 나스닥 선물 시장 혹은 나스닥 기술주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서 우리 밤 시간에는 저쪽에 이제 나스닥 시장이 열리는 거고 우리 낮 시간에는 저쪽에 나스닥 선물 시장이 열리니까 그 그래프 움직이는 걸 보면 사실상 비트코인 움직임과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그렇다면 안전자산으로 움직이냐면 예를 들어서 달러에 대한 해지 수단, 즉 달러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의 해지 수단으로서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강하게 보일 적에는 금값이 먼저 치솟아 오르고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금을 뒤쫓아갑니다. 이럴 때는 안전자산이에요.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 시기에 예를 들어서 경기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거나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모든 자산군들이 일시에 다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그때는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해요. 그런데 같이 하락을 하다가 이 현물금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런 불확실한 시기에는 다른 자산군들은 하락하더라도 금은 상승한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해지 수단으로 금을 사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에 금을 늘립니다. 그런 비슷한 성격으로 비트코인을 늘리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안전자산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이스라엘이 이란을 핵시설을 공격했을 적에 사실 모든 자산군이 다 같이 폭락을 했어요. 비트코인도 예 없이 같이 폭락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오른 자산이 금입니다. 전쟁이 터지자 금값은 오르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도 떨어지다 보니까 옆에 금을 보니까 금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아 내가 갈 길이 이 길이 아닌가 하면서 금을 쫓아서 같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즉 비트코인은 회복 탄력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요소에서도 안전자산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금값과 같이 상관관계를 갖고 보통 일반적인 시기에는 나스닥과 같이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위험자산의 성격과 안전자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비트코인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내 비트코인 시장에서 이제 한국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실까요? 또 미국 정책과 비교해서 차이점이 어떻게 또 생길지도 궁금해요. 우선 기존의 우리 정부의 시각은 이 가상화폐는 도박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거래소를 폐쇄시키려고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잡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7년경에 박상기 법무장관이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공경원이 언론에도 가상화폐 투자는 도박이니까 우리가 거래소를 폐쇄할 걸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이 시장에 대한 식견은 굉장히 낮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ICO 자체를 금지시켜요. 즉 암호화폐가 탄생해서 자금을 모으는 이런 행위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때 많은 블록체인 기업들이나 암호화폐 개발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서 해외로 이전을 합니다. 어차피 한국에서는 ICO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2018년에는 이 시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실명 계좌제를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거래를 하는지 다 지켜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법령이 아니라 지침으로 여러 가지를 막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수 없다. 그 다음에 ETF 발행은 꿈도 꾸지 마라. 해외 ETF도 중개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침으로 행정 구두정책으로 다 막은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미국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즉 완전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돌아섰어요. 그도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미국은 2023년에 이미 전 국민의 22%가 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는 대선이건 총선이건 암호화폐의 친정책들을 발표를 해야 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ETF가 나오면서 주식을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사람까지 합치면은 미국 국민의 40%가 직간접으로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하고 정치권하고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아직까지 이 스탠스를 미국이나 유럽처럼 확 바꾸지 못했는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이 정책을 친암호화폐 쪽으로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부랴부랴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세도 사실은 올해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2028년으로 미뤄놨습니다. 한국의 과세는 250만 원을 초과해서 나타나는 이득은 한 20%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지금 금융당국들이 신정부 들어와서 법적,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연구 단계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과의 정책을 이제 비교해 주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아직까지 우리 금융당국은 보수적인 규제 시각에서 이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제는 혁신 지향적인 민간의 창의성을 존중하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정부는 CBDC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해서 개발 금지 명령을 내리고 민간 분야의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뜻이 숨어 있지만 하여튼 민간의 창의성과 혁신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련의 행정 지원 정책보다도 훨씬 우수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게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나 벤처나 이 관련 금융기관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하루빨리 미국이나 유럽을 쫓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정부는 여기에 심판 노릇을 해야지 미주알 고주알 참견해서 어떻게 하라 뭐뭐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령도 포지티브 법령이 아니라 네거티브 법령 뭐뭐만 하지 말고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법령과 규정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민간 분야의 선두주자들이 와서 그들의 창의성과 혁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 제도적인 틀을 만들 적에는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이보다 2년 앞서 만들어진 유럽의 미카법 같은 걸 참고해서 이런 선진 사례들을 많이 우리 것으로 수용하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제 앞으로 6개월 암호화폐 시장 전망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면 전망은 밝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업들이 지금 앞다퉈서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그들의 재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장의 투자자들이 좋은 눈으로 보면서 그 회사의 주식 가치가 계속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자사주 부양을 할 적에 소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난해 한 10조 원 정도의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효과가. 달랑 한 2, 3일 가면은 효과가 꺼져요. 그런데 그 돈으로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다 보면 오히려 주식의 가치는 더 올라가고 나중에 그 비트코인이 또 증식을 해서 회사의 자본은 더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는 자사주 소각이 아닌 이런 재무 전략으로 기업들이 이제 바꿔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래도 올해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게 아니냐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통화 쪽에서도 유동성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고 반면에 조금은 부정적인 혹은 잠재적 리스크가 뭐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입니다. 즉 거시경제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태가 이제 오래 지속된다거나 고금리 기조가 오래 지속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돌발 악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즉 고금리 기조가 오래 간다는 건 어느 한쪽에 골마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서 좀비 기업들이 파산을 한다거나 그들의 부실 채권으로 만든 파생 상품에서 부도가 일어난다거나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잠재적인 리스크인데 이런 것만 잘 피해준다면 거시경제 흐름은 견조하게 상승적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또 제가 미국 정부의 11조 달러 국채 발행 이슈와 이제 재정 리스크가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랠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말 참 인상 깊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일까요?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요인은 수급입니다. 그런데 수급이라는 게 수요는 돈이 있어야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입니다. 즉 통화 공급량이에요. 과거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가 2020년 팬데믹 사태 때 미국의 국채 발행이 2달 사이에 3조 4천억 달러가 발행됐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일시에 시장에 그 많은 돈이 재정 집행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때 유동성이 쏟아지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찾아온 게 알트코인 불장이에요. 즉 한마디로 시중에 통화 공급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4, 4분기에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가 사실은 36조 1천억 달러에 딱 묶여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 초에 들어왔을 때 이미 36조 1천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2025년 정부 예산 중에서 한 2조 달러 정도가 적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신규 국채를 2조 달러 정도 더 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하고 여태까지 발행을 못했기 때문에 9월 달에 아마 의회하고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5조 달러 정도를 올리는데 아마 합의를 할 것 같은데 물론 의회는 이걸 합의해 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단서를 달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돈을 쉽게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들을 달겠지만 한 5조 달러 정도는 상향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 부채 협상이 끝난 이후에는 올해 발행하지 못했던 신규 국채를 2조 달러 정도 발행해야 되고 또 앞으로 1년 일내에 돌아올 차환, 즉 롤로버하는 국채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그마치 한 9조 3천억 달러 돼요.
이 모든 돈이 롤오버 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사회의 유동성으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는 감세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 그 감세 정책을 하기 위해서도 재정 적자를 이제 편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1조 5천억 달러 되는데 그거를 앞으로 한 3년 정도로 나눠보면 거기서도 한 4, 5천억 달러 정도는 신규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등등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아마 올해 4, 4분기에는 거의 3조 달러에 버금가는 그런 유동성이 시중에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한 2조 달러 정도의 적재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앞으로 3년간 여기서 나오는 신규국채가 한 6조 달러 정도 되고 감세 쪽에서 한 1조 5천억 달러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양 요건으로 여기에 얼마 정도가 더 더해질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3년간 한 8조 달러 정도의 신규 국채가 발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엄청난 양의 유동성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통화 공급량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비트코인과 통화 공급량은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면 한 10주, 2달 반 후에 그에 상응하는 가격 상승이 항상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그래프로 우리가 잠깐 보면은 우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최근 6월 달에 연준이 대형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5%에서 3.5%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기자본 비율이 한 5% 정도는 돼야 뱅크런이 일어나더라도 부도를 내지 않고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간 5%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딱 한정이 돼서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은 장기 국채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손이었던 외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사서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 국채 수요가 없어가지고 미국 정부는 대부분 단기 국채로 국채를 발행합니다. 단기 국채라는 건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인데 미국 같은 큰 나라가 이렇게 급전을 빌려서 나라살림을 운영하는 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고 IMF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 자체에서도 반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급전을 꾸려가지고 생활할 정도로 이렇게 전락하는 건 이건 국가 신인도하고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개선을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개선하고 싶다 그래서 개선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준이 생각한 게 그렇다면 대형 은행들로 하여금 국채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자라고 해서 사실은 3.5%로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은행들의 신용 창출 여력이 한 40% 정도 늘어납니다. 동시에 그 늘어난 신용 창출액의 많은 부분을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채를 살 수 있는 여력이 10이라면 앞으로는 그 5배인 50 정도를 대형은행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이는 그래프가 미국의 통화 공급량 M2의 증가되는 지금 추세입니다. 지금 이게 6월 달까지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날이 갈수록 이 통화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왜 늘어나냐면 미국의 재정정책도 재정정책이지만 연준의 통화정책도 겉으로는 긴축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기 유동성 RRP 시장 즉 영래포 시장에 자금을 풀고 그 다음에
은행들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낮추는 이런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사실상 유동성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원 통화 발행액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광의의 통화인 M2 공급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최근 10년간 비트코인과 글로벌 통화량의 추이를 나타내주는 건데, 최근 들어와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 글로벌 통화량 M2하고 아주 상관관계가 긴밀하게 그 뒤를 쫓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 3년간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서는 위험한 정책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희소식이에요. 즉 가격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한 추동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제가 11조 달러의 국채 쓰나미가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를 부른다라는 요소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2020년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그 이듬해에 알트코인 불장이 시작됐는데, 아마 그러한 거를 비추어 볼 때 올 10월 이후에 알트코인 불장이 다시 한번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미국의 재정 팽창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그마치 올 하반기에 한 2조 달러의 신규 국채가 더불어서 앞으로 1년 내 돌아올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한 9조 3천억 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물론 이로 인해서 유동성이 늘어나는 거는 암호화폐 투자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걸 미국의 재정정책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재정정책은 하루하루 골마가고 있어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예를 들어서 금과 같은 이런 안전자산을 언제 얼마만큼 추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 그래프를 보면 지난 2023년에 이미 미국의 이자 지급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자 지급액이 지금 너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요. 즉 과거에는 미국의 시중금리가 0% 내지 많아야 한 2, 3%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고금리 기조로 들어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한 4.3%에서 4.5%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자 지급액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자 지급액이 미국 연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자그마치 17%예요. 이 얘기는 이제 국방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이자 지급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의 17%라는 얘기는 사실 세수의 25%라는 얘기입니다. 즉 미국에서 걷는 세금의 4분의 1은 이자 지급하는 데 써요. 그런데 이 이자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부채를 늘려갈 겁니다. 즉 이거를 스노우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로 이제 눈덩이 효과가 되는 거죠. 이미 미국 국가부채가 37조 달러를 넘어섰어요. 우리 돈으로 이제 5경이 넘습니다. 그러니까는 감이 안 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루 평균 늘어나는 이자액이 51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사 팽창 정책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재정 정책은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 달리오 같은 사람은
앞으로 3년 지나면 미국이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다. 빨리 그 전에 건전재정으로 회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정책이 건전재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들이 먼저 각성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생각보다는 이제 더 심각한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어떠한 지경에 이르느냐 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꼭 써야 될 항목과 이자 지급을 하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부분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 자체의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훼손이 되면서 달러의 기축통화의 위치를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서부터는 아마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는 계속 치솟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자산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한테도 어느 순간에 자산시장의 붕괴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최악의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려는 요소보다는 이러한 사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이라 생각되는 금 같은 거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현금도 안전하지 못해. 즉 달러 가치는 계속 훼손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금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그 다음이 이제 비트코인 정도가 될 겁니다. 즉 기존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불장에 오면 알트코인을 이제 담으실 테지만 그와 비례해서 안전자산인 금의 비중도 늘려가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기관들은 현물에 투자할 때 그 사람들은 선물의 숏포지션을 항상 찾습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현물이 올라갈 걸 기대하고 현물의 롱 포지션을 잡지만 만약의 경우 현물 가격이 급락했을 때 안전장치로서 숏 포지션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알트코인을 여기에 일부 담아내지만 시장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위험이 감지되면은 그때는 금 비중을 서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예. 네,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우선 스테이블하다는 건 안정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해서 안정적이냐 하면은 다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와 달리 이거는 달러나 유로화 같은 법정 통화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달러가 1 스테이블 코인 이런 식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보통 패깅이라고 불러요. 고정되어 있다, 고착화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디지털 달러나 디지털 유로화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달러를 쓰지 굳이 뭐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달러 거래는 이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는 암호화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온체인 위에서 거래됩니다. 그러면 이것의 장점이 뭐가 있냐면 온체인 거래라는 건 블록체인은 보통 분산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산형 네트워크가 뭐냐면 보통 온라인 거래는 중간에 은행들이 낍니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송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형 네트워크는 은행들이 없어요. 즉 송금하는 사람과 수취하는 사람이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송금 시간도 단시간에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페이팔 같은 데서 160개국에 지금은 무료 송금을 실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송금이나 결제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전통금융이 스테이블 코인을 매개로 해서 암호화폐 네트워크하고 이게 융합 내지 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로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는 건 기존의 전통금융과 더불어서 이제는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이 같이 융합되고 이 시기로 이제는 넘어가는 걸 의미해요.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서 발행됐을 적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대표 레리 핑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트코인이라는 위험 자산이 ETF라는 안전한 방식으로 노출된 것은 금융기술의 첫 번째 혁명에 도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이 토큰화될 텐데 이는 금융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앞으로는 전통금융의 모든 자산, 즉 주식이나 채권이나 하여튼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게 앞으로는 토큰화돼서 즉 온체인 위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24시간 조각 투자로 이제는 거래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간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평일 개장 시간에만 했고 그 중에서 덩치가 큰 주식이나 채권 등에 접근이 힘들었다면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어서 24시간 연증무휴 그 다음에 잘게 쪼개진 조각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유동성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시기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가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또 가져다 줄까요? 우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늘릴 수 있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는 미국의 단기 국채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시장의 수요를 일으켜가지고 미국의 재정이 돌아가는 거를 원활하게 하면서 즉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동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담보물로 미국 국채를 이제 쓸어 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국채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시중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이게 경기 부양 효과가 있습니다. 즉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더 많이 풀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시중의 유동성을 늘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전송 속도가 기존 법정 통화에 비해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렇게 유통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경제학에서 통화승수 효과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찍어내는 거나 같은 효과를 만듭니다. 이런 요소들이 시중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는 원화를 가지고 다른 암호화폐들을 살 수 있지만 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게 돼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커진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통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상시장의 확대 효과가 즉 유동성의 증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체인상의 이제 거래가 늘어나면서
온체인 부분에서도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암호화폐를 통해서 은행과 똑같이 예치를 하면은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킹, 이거를 예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테이킹을 반복적으로 하는 루핑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은 한 연 5% 정도의 이자를 받는데, 동시에 예치를 한가 동시에 그걸 담보로 또 이더리움이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을 한 7, 80%를 빌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예치한 양의 한 7, 80%를 비교적 싼 이자로 이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거나 혹은 재예치를 통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러니까 100을 예치하고 80을 대출 받은 다음에 그걸 또 예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한 60% 정도를 대출을 받고 그걸 또 예치하고, 이런 걸 루핑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즉 돌아가는 게 메비우스의 띠나 고리처럼 돌아간다고 그래서 고리가 이제 루핑이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유동성이 많아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요인들을 통해서 유동성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예치가 스테이킹이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예치를 스테이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거를 리스테이킹 혹은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그래서, 스테이킹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거기서 보관증과 같은 토큰을 줍니다. 그럼 그 토큰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스테이킹을 받은 걸 또 리스테이킹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물려서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수익을 계속해서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평균 연에서 5에서 10% 수익률을 얻으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잖아요. 그게 약간 지속 가능하게 쭉 갈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도 이렇게 사용할 그렇죠. 수 그러니까 있나요? 5%를 받는데 그걸 가지고 또 계속 리스테이킹을 하면은 그게 심하면은 연 한 20, 30%의 수익도 갖다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이런 거를 악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200%또 보장해준다 막 이런 데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솔깃하는데, 그거 잘 가려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심지어 제 유튜브를 그대로 본따서 제가 나와서 아마 AI로 제 목소리를 집어넣은 모양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230%를 보장한다는 그런 선전에 제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도 제 목소리고, 이런 거를 잘 가려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런 루핑 전략으로 20, 30%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대부분이 사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셔서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피해 안 당하도록 진짜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럼 미국과 각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보고 있고, 이제 국내 상황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미국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효가 됐는데, 지니어스 액트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몇 가지 지켜야 될 요소들을 거기다 명시를 했어요. 즉 그들은 달러나 미국의 단기 국채로 담보를 확정시켜서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외부 감사를 받아서 이제 발표를 하고 등등, 일반인들 투자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담아놨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승인을 받고 비로소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할 수 있어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만큼의 큰 이익을 내냐면 테더 같은 회사는 자산 운용 금액이 10조 달러가 넘는 블랙록보다도 영업이익액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은행과 기업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그 공조를 하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데, 이 사례에서 지금 특별한 사례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은 미카라는 암호화폐 포괄법을 이미 2년 전에 발효를 시킨 게 있어요. 그런데 테더가 이 미카의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즉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테더를 다 상장 폐지시키고, 테더 스스로도 유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만약 의회가 요청해 오면 우리도 테더를 상장 폐지시킬 용의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퇴출될 겁니다. 그런데 테더는 어떻게든 미국 시장만큼은 지키기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서 승인을 받던, 아마 기존의 시스템을 개선시켜서 승인을 받던 테더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하여튼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금융당국의 승인과 더불어서 모든 규제를 지킬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시작은 이제부터예요. 지금서부터 지금 한 스테이블 코인의 총량이 한 2,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앞으로 3년 내에 이 시장의 규모가 2조 달러를 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아마 초고속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미국과 유럽은 이미 법적, 제도적인 틀을 완비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런 제도적, 법적 틀을 완비해서 이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제대로 나와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늦으면 사실은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나라들이 먼저 원화 스테이블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습니다. 미국의 서클은 물론이고 싱가포르나 홍콩 등지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올 거예요. 뭐 어차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통화 주권을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고 훼손당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국이 주도하는 CBDC와 미국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마 치열한 경쟁 관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도 블록체인 위에 같이 공유를 시켜가지고 설계하는 그러한 미래 전략이 빨리 설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도 기존에 개발하던 CBDC가 있는데, 신정부 들어와서 원화 스테이블 쪽을 미는 것 같으니까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서 실험을 중단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CBDC가 사실은 미국이 준비하던 CBDC 시스템입니다. 한국은행은 대형 은행들한테 CBDC를 공급하고, 대형 은행들은 그걸 담보로 예금 토큰을 발행하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미국에서 이걸 실험할 적에 CBDC와 예금 토큰뿐만 아니라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을 같이 공유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개발을 중단시키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나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는 한국은행의 이러한 CBDC 플랫폼 위에 스테이블 코인과 다른 디지털 자산도 올려가지고 오히려 중국의 CBDC와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우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다른 디지털 자산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시스템 내에서 같이 공존할 수 있어가지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떠한 다리 역할, 그 다음에 그 융합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CBDC가 본격화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두 개가 경쟁을 해야 되는 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두 개가 이제 보완제로서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상태라고 교수님은 생각을 하시나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건 좀 개념이 틀린데 브릭스는 지금 중국을 포함한 러시아, 브라질, 인도 그 외에 또 지금 한 10여 개국이 더 가입해서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지금 브릭스 국민인데 이쪽은 CBDC로 갈 거고 CBDC를 연합해서 국제결제 시스템이 다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서방의 스위프트 시스템 은 스위프트 시스템대로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은 스테이블 코인대로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무료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프트 시스템도 굉장히 약세로 즉 송금이나 결제의 영역을 스테이블 코인한테 많이 뺏기게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에서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경쟁할 수뿐이 없는 관계지만 궁극적으로 세계는 두 중요한 통화가 앞으로는 경쟁하면서 서로 융합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텐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두 주력 코인들의 어떤 교량 역할이나 융합하는데 우리의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거나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그 우려하는 사항들 중에 나오는 게 뱅크런 같은 거예요. 네. 그런데 앞으로 지니어스 액트나 미가에서 규정한 이런 것들만 잘 따르면은 뱅크런은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승인을 받지 못한 군소 기업들의 이런 건 위험할 수 있는데 앞으로 승인 제도로 다 바뀌게 되면은 분기마다 그거를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위험 요소는 거의 없다고 보고 단 이런 건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데 돈을 예금을 하면 한 1억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 예금 보호 규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돌발 악재들이 있어서 그 1대1 연동이 뭐 깨진다거나 국가의 지원이 중단된다거나 하여튼 이러한 요소들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을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 기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스테이킹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탈중앙 금융에서 이 예치하고 대출받는 이 기능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중앙화 금융에서보다는 훨씬 개인들한테 더 큰 마진을 보장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앙화 금융은 중간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자기 마진을 봅니다. 하지만 은행 없이 다이렉트로 돈을 꿔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을 연결시키는 디파이는 그만큼 이자율이나 마진의 폭이 중앙화 금융보다는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의 속성상 이제는 탈중앙 금융 쪽, 즉 디파이 쪽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지금도 디파이가 굉장히 크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 혁명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국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정부 측면에서는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거를 눈치를 보면서 대충 쫓아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선점을 해야 우리나라의 젊은 기업가들이나 벤처기업들이 그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조성하면서 기업 같은 경우는 우선은 지금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이걸 은행권이 안정적으로 발행을 하고 기업들한테는 그 권리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 은행들이 지금 단결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발행하고 저 엠세브 같은 기업들은 이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즉 이미 동아리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메타라거나 아마존 같은 데서는 이거를 그렇게 순수히 금융권한테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 분야가 하는 거를 이렇게 딱 구역을 정부에서 제한하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외국의 사례를 빨리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빠른 준비를 해야 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우리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오래전서부터 밑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융권이나 기업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가장 걱정되는 게 정부입니다. 정부가 빨리 룰을 만들어줘야 그 링 안에서 마음 놓고 싸울 수 있는데 룰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하루빨리 이러한 법적인 제도가 완비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본질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이제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ETF도 승인이 될 거고 자연스럽게 그간 여러 가지로 막아놨던 이러한 벽들이 다 제거되면서 미국처럼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투자가 이제 살아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죠. 결국 이 분야는 누가 더 많이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확신도 생기는 거고 장기 투자도 가능해지는 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 이더리움과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잠재력 중에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더리움은 한마디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코인들도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들을 이제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선점 효과가 있어서 네트워크 이펙트가 이제 가장 큰 그런 코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웹3 운영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웹3 운영 체제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 아마존, 메타 같은 경우가 웹2 운영 체제예요. 거기는 개인들이 콘텐츠를 올려도 그게 개인들한테 보상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근데 웹3 생태계라는 건 블록체인 위에서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와 콘텐츠를 올리면 그 사람한테도 보상이 가는 탈중앙화 생태계입니다. 즉 웹2에서는 그 플랫폼의 주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아마존이다, 구글이다, 메타다. 그리고 모든 이익이 그들한테 귀결되는 이런 시스템 내반에서 웹3는 참여한 사람들이 공평하게 수익을 자기 기여 또 부분에 따라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대표 주자라면은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성화해서 탈중앙 금융이 되거나 NFT 발행이 되거나 앞으로는 DeFi나 RWA 같은데
굉장히 실용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미 많은 토큰들,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대비 이더리움 위에서 구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그 레이어 2 네트워크가 그에서 작동하는 게 많아서 사실 다른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이런 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용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코인, 즉 코인 안에 작은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그거를 프로그램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핵심 동력이 이더리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교수님 채널에서 리플의 기술 확장성과 전략을 강조하시면서 이더리움을 넘볼 수 있다는 분석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더리움 대비해서 리플의 강점 뭐라고 보면 좋을까요? 네, 이더리움을 능가하실 때는 그건 좀 오버고요. 네. 아마 썸네일 붙이신 분이 좀 오버한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코인은 탄생 목적 자체가 틀립니다. 사실 이더리움보다 먼저 탄생한 게 리플이에요. 리플이 탄생할 당시에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4년에 리플페이가 탄생을 했는데, 그때 리플의 목적은 현행 금융 시스템, 즉 송금이나 거래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도 너무 비싸니까 이거를 중간에 은행을 끼지 말고 어떻게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을까? 즉 모든 온라인으로는 정보의 교환은 됐었지만 가치의 교환은 되지 않았습니다. 즉 정보도 교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치도 교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했던 사람들이 핀테크 시대의 그 개발자들이에요. 그래서 리플페이도 처음 만드는 목적이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으로 가치를 전송할까? 그 과정에서 이거를 다이렉트로 빨리 보내기 위해서는 중간에 은행 시스템을 배제하고 다이렉트로 송금자하고 수취인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상한 게 리플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현행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라는 심플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했어요. 그 나중에 생겨난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탄생하면서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그리고 가치 저장의 수단뿐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닉 제보가 개발한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비탈릭 부테린이 차용을 한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집어넣어서 비로소 프로그래머블 가능한 코인이 탄생한 거죠.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정말 많은 걸 하게 만듭니다. 일례로 그간은 은행원들이 중간에서 다 했던 기능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그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하는 방식으로 DeFi, RWA, NFT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될 여러 가지 기술들, 신기술들을 이제 포용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두 코인이 탄생 목적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둘을 갖다 놓고 평면 비교를 한다는 건 힘들어요. 우선 리플의 주요 강점을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한 3초 내에 거래가 완료되고 초당 한 1,500건 이상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비트코인이 초당 7건 처리할 당시니까는 엄청난 속도로 이거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XRP 자체가 중간 매개 통화의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온디맨드 유동성이라고 해서 OD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행들이 송금을 할 적에 환전이 끼게 되면 상대방 은행에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와 엔화, 위안화 각종 통화들을 상대방 은행에 예치를 시켜놔야 환전이 됩니다. 그걸 이제 노소토로스 계좌라고 부르는데 노소토로스가 이게 사실은 라틴어에서 나온 지금 스페인어인데 우리 계좌라는 뜻이에요. 우리 은행의 계좌가
상대방 은행에 개설되어 있어야. 그러다 보니까 각종 통화를 이렇게 완비를 하려면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본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XRP는 이 모든 거를 매개통화 역할을 하니까는 은행들이 그렇게 환전용 통화를 비축해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형 은행들이 ODL 시스템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간에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사실 이걸 잘 못 썼어요. 하나는 소송에 걸렸을 적에 미국 정부의 눈치가 보여서 일단은 못 썼어요. 두 번째는 은행을 통하면은 송금길이 많이 걸리는데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XRP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면 송금 수수료 받으려다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못 썼는데 최근에 리플이 이런 변동성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풀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즉 이제는 대형은행들이 송금을 하다가 XRP의 변동성이 생겨서 손해를 보게 되면 리플이 100% 보장해주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대형은행들이 XRP, 즉 온디맨드 유동성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송이 종결돼서 대형은행들과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후발 개도국이 리플의 CBDC 플랫폼도 많이 장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 리플이 기존의 송금 시스템에서 진화를 해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이더리움 호환 가능 사이드 체인을 장착을 했고 리플 레저에 혹스라는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리플 레저 자체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내장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DeFi나 RWA나 NFT 개발을 리플 레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즉 이더리움 생태계와 똑같은 조건을 개발자들한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 여러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제는 송금 특화 기업에서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리플과 이더리움을 단순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고 두 개가 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두 개가 다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플이 전통 금융권과의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양날의 검으로 오히려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 플레이가 제한된다고도 이게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 리플은 기존의 목적이 네. 전통 금융권을 혁신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어떤 개발을 했냐면 네. 블록체인과 전통금융의 온라인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서로 결합해서 상호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겠냐는 방향으로 그들의 개발력을 총집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플 레저 이외에 리플넷이라는 리플 네트워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 엑스커렌트라는 기능을 집어넣는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스위프트 시스템은 단방향 통신망입니다. 이건 송금망이 아니에요. 통신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가면 송금은 그 은행이 쓰던 자체 송금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커렌트는 통신망이자 동시에 송금망을 동시에 쓰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이건 단방향 통신망이 아니라 쌍방향 통신망입니다. 그래서 송금이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해서 해결을 해서 순조롭게 송금이 진행하는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초 내지 5초 사이에 송금이 가능한 거예요. 스위프트 시스템은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가다가 딱 서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적을 해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엑스커렌트라는 기술이 개발됐고 그 다음에 XBR라고 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온디맨드 리퀴디티 이게 XRP고 또 다음에 XBR라고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어떻게 하면 은행 온라인 네트워크하고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즉 은행원들이 인터페이스만 보고 버튼을 누르거나 타치만 해도
자동적으로 두 시스템이 교류할 수 있는, 여기에는 사실은 인터레처 프로토콜이라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통합시키는 그런 리플이 개발한 기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 리플은 어떻게 하면은 온라인에 종사하는 금융인들이 리플이 개발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쉽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발력을 집중시켰는데, 이제는 블록체인, 즉 온체인이 대세가 되면서 온라인이 오히려 블록체인 토큰으로 변신을 해서 온체인 위에서 거래되는 시대가 옴으로써 아마 이제 그러한 오해들이 생긴 것 같은데, 즉 리플이 기존의 금융권과의 이러한 연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온체인 시대에는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리플이 개발했던 기술이 전통 금융권을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고, 이 기술로 인해서 온라인이 온체인으로 결합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지금 다른 코인이 갖지 못한 이러한 특별한 기술들을 리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 전통금융이 온체인으로 오는 그러한 통로 역할을 리플이 해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리플이 포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제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XRP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만약 승인된다면 XRP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XRP ETF 승인은 한 10월경으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연기시키면서 10월이 마지막 기한이에요. 그래서 XRP뿐만 아니라 다른 ETF들도 이때 아마 일괄적으로 다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ETF로 승인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현물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 회계 문제, 수탁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ETF가 나오면 이거를 일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과 기업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ETF 승인 이후에 한 145%가 상승을 했어요. 아마 리플도 ETF 승인이 나면 같은 기간 동안 그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알트코인의 상승률은 비트코인보다 높을 것이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알트코인의 가격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고 세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변동성이 있어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경기 침체가 확실시 된다거나 뭔가 거시경제 흐름이 나빠지면 떨어지는 하락 속도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르게 알트코인들이 떨어져요. 그래서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요소지만, 하여튼 상승 국면에서 ETF가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 불장이 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ETF 승인은 알트코인한테는 중요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ETF 승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미국의 폴리마켓이라고 네. 돈을 베팅하면서 그 확률 게임을 하는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한 70%에서 9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금 확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내고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이트의 그 확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지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그 사이트의 확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단기간 급등한 모습의 이더리움과 리플, 지금 투자로 매수하기에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실까요? 저는 가격에 대한 예측을 할 능력은 없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은 탄생 목적 자체가 아주 확고히 하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나름의 가치를 갖고 있는 코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최소 이 세 개 코인들은 가격 투자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가치 투자라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을 하는데, 적립식 장기 투자는 매월 혹은 매주 자기가 능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이 적립식으로 적금 붙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의 비중도 저는 현재 암호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도미넌스 비중대로 투자하십사라고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S&P 500 같은 이런 지수 추정 ETF가 다른 어떠한 수익보다도 꾸준하게 훨씬 높은 수익률을 내는 걸 아실 겁니다. 워렌 버핏도 사실 이거 가지고 내기를 했거든요. 유망한 펀드 매니저들이 고심을 해서 고른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이렇게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10년을 기한으로 대결을 벌였는데 결국 워렌 버핏이 이겼어요. 그만큼 전체 지수를 추정하는 건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미넌스 비중이 비트코인이 한 57 정도 되고 이더리움이 한 15%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리플이 지금 5%이기 때문에 그 비중대로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고, 나머지 한 23%의 비중이 기타 알트코인이에요. 기타 알트코인은 이건 주식처럼 단기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타 알트코인은 제가 추천하는 몇 가지 코인은 ETF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코인들, 뭐 예를 들어서 솔라나거나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 코인들이 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유망 테마라고 거론되는 디파이나 RW의 대장 코인들, 이런 걸로 한 23%의 비중을 취해서 여기는 리밸런싱 투자법이나 균형 보금 포트폴리오 투자법을 활용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강조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은 적립식 장기 투자로 꾸준히 하시면서 내가 가능하면은 팔지 않겠다, 내 경제가 허락하는 한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라는 정신으로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럼 전 궁금한 게 10년 뒤에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개가 빅3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 사이에 새로운 코인이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최고의 코인으로 가는 거는 확실해요. 비트코인 같은 네. 경우는 이 네트워크 효과를 다른 코인이 침범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달러라는 게 이렇게 강력하게 진 거는 이게 네트워크 효과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통화가 달러의 지위를 쉽게 넘볼 수 없는 것과 같이 다른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의 지위를 쉽게 넘보지 못하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더리움이나 리플 같은 것도 중요한 3대 코인이긴 하지만 그 안에 그보다 더 쓸모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코인이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은 그거는 단언을 하지 못합니다. 또 언제 다른 코인이 또 치고 올라올지는 또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문제겠네요. 네, 그럼 통상적으로 이제 그 알트코인은 장기 보유보다는 이제 사이클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더리움과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클 투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약간 매도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거에 대해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이더리움과 리플도 가치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맞다고 봅니다. 그는 최소한 3대 코인은 단타로 취급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내가 들고 가겠다라는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고, 사실 다른 것들은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가능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정석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가장 강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없으면서 비교적 꾸준히 오르는 코인이고, 사실 그동안 이더리움이나 리플도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는데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분기만 해도 이더리움 가격 형편없었어요. 2분기서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서 3분기에 기업들의 매집 현상이 강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거를 트레저리 매입 전략을 했을 적에는 그만큼 장기 가치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치 투자로 접근하시면서 적립식 장기 투자 권하는데, 제가 적립식 장기 투자를 구하는 건 이렇게 시간을 분산해서 사면은 매입 단가를 평준화하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적금 붙듯이 마음 편하게 하면은 그렇게 이 시간에 뭐 투자 그래프를 보면서 매달릴 필요도 없고, 그냥 제가 적금 붓는다 생각하고 매월 적당한 금액으로 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투자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더 폭락할지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바이 더 딥이라고 그래서 내가 사들이는 금액은 일정한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내가 확보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고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립식 장기 투자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은 사실은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코인의 미래 가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그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의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사는 것보다 산 거를 팔지 않고 견디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코인이나 맥히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정도 돼야 이거를 믿고 끝까지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다 샀지만 그걸 끝까지 들고 가는 힘이 있어야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중간에 놔버리니까 이제 끝까지 큰 돈을 벌지 못하게 이제 중간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그런 힘을 얻어서 좋은 수익과 큰 돈을 벌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예, 사실은 제가 네. 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제 개인 채널을 통해서 그 오피셜 멤버십 코인 투자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 새로운 신간이 나옵니다. 나는 리플로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신간이 출간되는데, 이 두 개 모두 홍익희의 경제산책이라는 유튜브에서 구독 및 구입이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은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한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살아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낮은 정석 투자, 안전한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수 추정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이제 추천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장투하면은 결국은 승리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면서 그 확신으로 손에 줬던 비트코인을 놓지 않고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